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죠? 네. 오늘 나갈 차례가 지목 나갈 차례입니다. 142페이지 나갈 차례인데 보도록 하죠. 지목은 지난 올해 시험이죠. 두 문제 출제했습니다. 지목이란 것은 정의가 142페이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과 명칭을 지목 그러는데 지목을 정할 때는 용도별로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사용 목적을 다른 말로 땡땡 쳐두시고 용도 써놓고 넘어가시고요. 지목을 정하는 원칙은 4개 원칙이 따라 붙게 됩니다. 처음 나온 원칙이 1필 1목의 원칙은 하나의 필지의 지목은 하나만 부여하자 이 원칙을 의미해서 하나의 필지당 지목은 하나씩 부여가 들어갑니다. 줄임말이 1필지 1지목을 줄여서 1필 1목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땡땡 쳐두시고 옆에다가 양입지 써놓으시면 됩니다. 양입지. 지난주에 공부할 당시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로 분류하지 않고 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에 주된 땅과 종된 땅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주된 땅을 따라가서 지목을 정하는 원칙을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 사용을 하고 이 원칙에 의해서 나오게 된 토지가 바로 양입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웅 속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 원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용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지목을 정한 이후에 용도가 일시로 바뀌는 경우에 지목을 바꿔줄 수 있느냐 물어보게 되면 용도가 일시로 바뀌었다고 지목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주로 해수욕장 가시면은 모래사장이 이렇게 바닷가가 있고 해변에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모래땅이 있습니다. 모래땅 지목은 뭐가 될까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땅 지목은 아직 안 배웠지만 임야예요. 지목이 뭐라고요? 임야. 그럼 나중에 지목을 3번에서 1월 달에 배우게 되면 이제 수림지나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등은 전부 다 임야로 분류합니다. 근데 임야로 분류하는 땅이 있는데 여름한철에 여기를 피서지로서 거의 유원주화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여름한철만. 그럼 일시적으로 유원주로 지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목은 유원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시로 바뀌었다고 해도 원래 지목대로 분류하는 거지 지목이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일시 변경, 다른 말로 불변 원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정하게 되고 오른쪽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적을 정해 놓게 되면 목적을 따라가서 지목을 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택지만 조성하더라도 지목은 미리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아파트 부지를 조성을 해놨어요. 부지만 조성했지 아직 건물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아파트 지을 건가요? 네, 그럼 지목은 미리 대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을 사용 목적을 따라간다 해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크게 문제화되지는 않습니다. 지목의 표기 방법에서 나오는데 지목은 밑에 도표상 보니까 지목의 표기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지적도하고 임야도로만 나와 있는데 지목이 나오는 장본은 4개 장본에 나옵니다. 나중에 다 외우실 부분이에요. 지목이 나오는 장본은 4개 장본 지어서 토지대장이라는 대장에 지목이 나오게 되고 임야대장에도 지목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지목을 등록을 하는데 대장에 나오는 지목은 정식 명칭 기재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니까 오른쪽 도표상에서 코드번호 플러스 정식 명칭 나와 있죠. 밑에 박스 보니까 전답 과수원에서 지목이 총 28개가 정해져 있는데 코드번호가 1 써 있나요? 그 지목 순번이에요. 그럼 지목이 전이 가장 먼저 나와서 일자가 되고 맨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지목이 잡종지니까 28이 붙는 겁니다. 지목이 전일 경우는 한 글자니까 넘어가서 세 번째가 과수원이죠. 번호가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재할 때는 지목은 03 과수원 기재합니다. 3만 적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에 나온 요 03이 코드 번호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붙은 과수원이 정식 명칭으로 기재해서 적는 것이 기재 방법입니다. 대장의 경우는 약칭으로 허용하진 않으니까 그대로 다 적게 되어 있고 반대로 지적도와 임야도에 기재할 때는 부호로 기재합니다. 한 글자만 따는데 한 글자를 다른 말로 부호란 말을 사용을 하고
원칙은 두 문자가 원칙이어서 머리 글자 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과수원의 경우는 뭐를 딸까? 머리 글자가 과가 되겠죠? 과로만 나옵니다. 한 글자만. 그럼 이제 광천제의 경우는 뭐로 나와야 되고? 광으로 나오는 겁니다. 잡종지는 잡으로 나와서 한 글자만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 머리 글자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다거나 비슷한 경우는 피해가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 차문자 따는 경우가 4개가 나오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천의 경우는 하를 따지 않고 천을 땁니다. 하를 따게 되면 하랑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학교 용제랑 비슷해서 피해가려고 애초에 하천은 천을 땄고 유원제의 경우는 유를 따게 되면은 유지하고 똑같다 보니까 원을 땁니다. 그래서 유원제는 원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아니 그 위에 박스 위에 번호 2번에 나와 있어요. 2번에 하천, 유원지, 공장용지, 주차장 찾으셨나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장용지의 경우는 공을 따게 되면은 공하고 똑같아서 장을 따게 될 것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를 따게 되면 주유소용지랑 똑같다 보니까 차를 따서 이 4가지만 차문자입니다.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보다 머리 글자니까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천의 경우는 천,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는 장, 목장용지는 목을 따야죠. 아닌가? 맞죠?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를 따다 보니까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4개도 시험에 낼까요? 너무 쉬운 것 같죠? 그래도 기출문제가 18회 시험, 19회 시험, 20회 시험, 23회 시험 4번 나왔으니까 나오는 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틀렸다 그러면 접시 물 떠와야 돼요. 이거는 4개만 기억하시고 4개를 제외 나머지 전보다 머리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잡종지란 땅까지 나오는데 세부적인 물류 기준은 1월 달에 기본서 가지고 나갈 테니까 그냥 지목은 총 28개가 있고 도면에 기재할 때는 한 글자만 기재해야 돼. 원칙은 머리 글자가 원칙이 돼. 이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 따는 경우가 4개가 있더라. 하천하고 유원지하고 공장용지하고 주차장은 두 번째 글자를 따는 것이 이외 규정입니다. 까지만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나오는 것이 이제 경계란 것이 나오는데 경계란 것은 정의가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라고 부릅니다. 경계는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느냐?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란 것이 만들어지는데 경계점은 지난주에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네, 경계점을 직선 연결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경계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더라? 2가지. 뭐하고 뭐? 아니 복습들 하셨어요? 그냥 기억한 거예요? 보기보다 머리들이 좋으시네 다. 원래 기억 못해야 되는데 선의 굴곡점이라는 점이 있었고 또 하나가 XY 좌표 이 2가지를 연결시키면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선의 굴곡점이라는 것은 세로 지문 때문에 네모나게 이렇게 생긴 땅이 있을 경우 5번 땅 대일 경우에 선이 꺾이는 점이 몇 개 있나요? 선이 꺾이는 점이 4개가 있죠. 이 4개를 뭐라고 부르고 선의 굴곡점. 요걸 연결시키면 만들어진 게 여기 바로 경계란 얘기고 이 땅은 XY 좌표를 찍게 되면은 4개 좌표를 찍은 다음에 이 4개 좌표를 연결시켜서 만들어진 선이 바로 뭐다? 여기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란 것은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경계점의 종류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의 굴곡점하고 또 하나 좌표가 존재하니까 묶어놓고 넘어가시되 우리가 배우는 경계란은 어떤 경계냐 해서 따지는 것이 민법상 따지는 경계가 있고 현재 지적법화에서 따지는 경계 둘로 나눠집니다. 민법에서 따지는 경계라는 것은 이제 실제 토지에 존재하는 담장이나 또는 울타리, 논둑 이런 것들을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경계에 이어서 실제로 보이는 지형 지물들을 경계로 따지는 것은 민법상 경계에 인정되는 것이고 지적법상 배우는 경계라는 것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도면상 나오는 선을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경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지는 경계는 실제 땅에 있는 담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돼 나오는 경계를 경계로 배우는 거지 실제 땅에 있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경계로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거 배우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경계는 그럼 어디에 나올까? 경계는 도면에만 나오는 게 경계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계를 정할 당시에는 밑에 설정 원칙이 또 5개가 따라 붙어 있는데 여기도 제목만 이해하시면 돼요. 경계 국정주의란 말은 경계는 누구만이 정하느냐? 국가만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 보니까 국가만이 정한다. 줄여서 경계 국정주의란 말을 사용을 하고, 두 번째 경우는 경계 직선주의는 칠판상에서 경계점을 직선 연결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지죠. 경계 직선주의란 말을 적용시키는데, 만약에 내가 가진 이 논이 옆에 논하고 논 사이에 논뚝이 있습니다. 논뚝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논뚝이 보기는 어때요? 곡선이죠.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이 곡선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형태는 곡선이지만 등록할 때는 이걸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선에 굴곡점을 찍어야 돼요. 경계점을. 여기 꺾이는 굴곡점을 찍어 나가게 되면 여기 찍고 이렇게 찍어 나가서 등록을 해주게 되면 도면상 나오는 경계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등록하는 겁니다. 이게 경계 직선이라는 것이에요. 경계점을 직선 연결해서 뽑아낼 때 요거를 경계 직선주의를 배우는 것이고, 우린 이걸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형태가 꼬불꼬불하다 할지라도 경계점을 찍은 다음에 직선 연결에 만들어진 선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경계 직선이라는 것이에요. 경계 직선주의 뜻 이해했다 가정을 하고요. 세 번째 축척 종대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계가 축척에 다른 도면에 각각 나와 있을 때에는 어떤 걸 따라가느냐. 축척은 클수록 점을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큰 거를 따라간다. 그래서 축척 종대 원칙이란 말을 사용을 하고, 네 번째 경계 불가분의 원칙은 경계라는 것은 양필지를 나누는 게 경계 역할이에요. 경계까지 나눌 수는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계는 표현상으로 유일 무이에서 하나만 존재할 뿐 둘이 될 수는 없으니까 나누지 못하는 원칙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럽니다. 그 다음에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번 설정한 경계는 국가가 이동하기 전까지 임의로 이동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은 제목만 또 이해하시면 되고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나오는 것은 3번하고 4번 그 두 개가 잘 나오는데, 3번은 그거는 27회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칠판상에서 그럼 담장이나 울타리, 논독 같은 건 우리가 따지는 경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구조물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구조물들의 어디를 경계로 볼 것이냐, 그 문제가 5가지 지상 경계란 말 나오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높낮이를 두 글자로 고조란 말을 사용하고, 고조가 없는 경우는 구조물의 중앙이 경계가 됩니다. 줄여서 고조가 없으면 중앙, 고조, 무, 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필지와 필지 사이에 여기도 답이 있고 여기도 답이 있는데 논과 논 사이에 논독이 있습니다. 이 논독이 경계일 경우에 이제 논독이 어디가 경계입니까? 물어보는 게 기준이에요. 양 논에 높낮이가 있어요? 자, 우리말 잘 모르세요? 자, 높낮이 없죠? 네,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양필지를 나누는 겁니다. 여기 토지와 토지의 경계는 구조물의 중앙에다 있듯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 고조가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두 번째 기준인데, 우리나라 지형이 높낮이가 있는 지형이 많다 보니까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우리 높낮이가 있어서 윗집이랑 아랫집이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윗집 아랫집의 경계가 어디냐요? 윗집 아랫집의 경계는 상단부래요, 하단부래요? 하단부죠. 여기를 경계로 해서 양 필지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 비탈면은 누구 땅이 되는 건가요? 윗집 땅이 되는 거지 아랫집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상단부, 하단부를 가다 그래서 줄여서 고조, 유, 하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되고,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도로나 하천 등 산이 깎인 지역이 있습니다. 절토지가 있는 경우는, 절토지의 경우는 상단부를 경계로 가는 것이 기준이어서 두 개 비교하시는데, 상단부란 얘기는 이렇게 조그만한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도를 뚫겠다고서 도로 개통계획 세웁니다. 도를 뚫기 위해서는 산을 좀 깎아야겠네요. 산을 깎았을 경우 이렇게 절토지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럼 다녀보시면 운전하고 가다가 낙석주라고 써붙인 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절벽이 나오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를 토지 경계로 보느냐 이 기준인데, 절토지의 경우는 어디가 경계래요?
상단부죠. 여기까지를 지목을 도로로 분류하는 겁니다. 두 개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 절토지는 상단부 두 개 나누게 되고, 네 번째 경우는 이제 토지가 해면과 수면에 인접해 있는 경우는 해수면과 인접한 토지의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최대 만조이나 최대 만수를 통해서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럼 토지이냐 아니냐 기준은 바다냐 아니냐 기준 보고 따질 당시에 물이 꽉 찬 때예요. 만조이 보고 따지는 것이 기준인데 어저께인가요? 슈퍼문이라 그래서 그럼 물이 꽉 차 있죠? 거기까지를 토지로 정해주는 겁니다. 최대 만조이까지. 그럼 최대 만조이라는 얘기는 밀물인가요? 썰물인가요? 밀물이죠. 밀물식물 꽉 찰 때를 보고서 토지냐 아니냐 보고 따지는 게 기준인데, 시험에 두 번 나오기를 16회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27회 두 번 나오기를 해면과 인접한 토지의 경우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라고 정한 것이 기출문제에 두 번 나온 겁니다. 올해도 출제했는데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언제를 보고 따지느냐? 만조위예요. 평균 해수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건 언제 쓸까? 평균 해수면 사용하는 경우는 백두산 높이가 해발 몇 미터예요? 2744m. 한라산은 6.25 전쟁이 일어난 해 1950m. 설악산 대청봉은 1708m. 제가 올라가 본 산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라산 갔다가 대청봉 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내 몸이 짐인데 가방에다가 왜 막걸리를 실어주는 거야. 정상줄 먹자고 막걸리를 실어주는데 등치 크다고 4병을 실어주더라고 저한테. 이런 된장맞을 그래가지고서 가다 힘들어서 중간에 한 병 까먹고 가, 또 가다가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가가지고 3병 까먹고 갔더니 정상에서 만나가지고 막걸리 끊으래요. 한 병 꺼냈더니 다 어디가 다 먹었다 그러니까 뒤지게 맞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해발 따지는 기준이 평균 해수면이에요. 해발 따지는 기준이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발을 따질 때 이때 쓰는 것이고, 요거는 해발 따지는 기준에서 사용되는 말이고, 토지냐 아니냐 기준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 만조이, 최대 만수이니까 저기 비교하실 부분이고요. 요 시험에 두 번 출제했으니까 조심하시고, 다섯 번째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방법인데, 바깥쪽 어깨라는 것은 이렇게 파도가 치는 바다를 매립을 통해 제방을 쌓고서 매립을 한 경우에 어디까지 토지로 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사람 머리 그럼 사람 같지 않나요? 사람 같죠? 여기까지를 토지로 인정을 해서 등록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적법상 토지가 되어서 5개 기준 가지고서 25회에 기출을 했고, 그 다음에 27회 올해 기출을 해서 두 번 출제했으니까 이전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를 두 번 건드렸으니까 느낌상으로 올해 여러분이 시험 볼 당시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내면 좋겠지만 돌아가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니까 5개 기준은 대부분 나중에 다 외워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것이 번호 4번이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권리게 분할할 수 있는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이게 뭔 말이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선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제한? 건축선. 건축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땅이 있게 되면은 집을 지을 당시에는 이게 내 땅 경계일 경우에 경계로부터 50cm를 안으로 물러나야 돼요. 몇 cm? 50cm 물러나게 되면 요 안에 가상의 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만큼 여기 물러난 거리가 50cm라는 얘기예요. 물러나서 여기 선이 만들어지는 게 요 선이 바로 뭐냐? 건축선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의 경계를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건물을 이렇게 해서 이 안에 건물을 졌다 가정하게 되면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 나중에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를 이렇게 건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분할할 수는 없다고 원칙입니다. 이렇게 분할이 안 되는 게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건물을 권리게 분할하는 예외 규정이 4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24회 때 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건물 권려도 무방하다 이 예외가 하나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공공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분할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공공사업용 토지 지목이 총 8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 8개 순서는 틀리겠지만 그 안에 도로 있어요. 그 다음에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에서 8개 지목으로 분할하고자 할 때는 공공사업이 우선이어서 건물 권료도 무방하다. 이게 두 번째 규정이고, 세 번째 다음 페이지 올라가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내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사업 시행적 경계 결정할 때도 건물 권릴 수가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국토회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 고시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에 도시군자가 빠졌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이때도 가능하다 해서 도시군이 들어가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걸릴 수 있다 해서 4가지 예외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건물 걸릴 수가 있고, 두 번째, 공공사업을 통해서도 건물 걸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경계 결정할 때 하고, 마지막이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까지 해서 4가지가 대상이 되어서 요 4가지 가지고 20회, 22회, 24회에 3번 출제합니다. 올해도 한 지목 끌고 들어와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말 나오는데, 이제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면 작성하는 장부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 나온 것이 26회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등록상이 몇 개 가지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것이 시험 문제예요. 등록상이 몇 개 나와 있어요? 7가지 나와 있죠. 그걸 22회랑 26회랑 2번 출제했는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경우는 문제 낼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경우는 등록할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물어보니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일 처음 나온 것이 토지의 소재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가 지번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 경계점 좌표가 나오는데, 좌표는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등록하게 되어 있고, 경계점의 설명도하고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5가지가 있다가 추가가 된 것이 2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는 공부상 지목하고, 그 다음에 실제 토지이용 지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토지이용 지목을 등록하도록 2014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경계점의 위치 등록하는 것이 등록할 사유인데, 그 경계점, 지상 경계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또 문제입니다. 내 땅이 이렇게 있을 경우, 이게 실제 토지로서 이 내 땅일 경우에 내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가정해 보자고요. 이렇게. 그럼 실제 땅 경계점이 몇 개 있어요, 지금? 4개가 있죠. 여기 경계점에다가 이 비포장 도로 같은 경우는, 비포장 포장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빨간 말뚝을 박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빨간 말뚝을 박아줘서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점 다 설치해 놨어요, 지금 현재. 그 포장된 지역 같은 경우는 나무 말뚝 박을 수 없으니 말뚝 크기가 한 요만해요. 요만하고 이 캡 꼭대기 보고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는데, 테두리에 이렇게 해서 지상 경계점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말뚝이 있게 됩니다. 이런 말뚝을 땅바닥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옆에 땅하고 내 땅하고 경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경계가 어딘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 경계점만 연결해서 줄을 딱 띄우면 이 경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맨 흙일 경우는 이렇게 이런 말뚝 박아주겠지만, 이 도심지 같은 경우 포장이 다 돼 있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생긴 쇠를 박아줘, 못으로 된 거, 이렇게 요걸 박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박아놓고서 토지와 토지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나중에 시골 가신다거나 내 단독주택이 집이 있게 되면은 이런 말뚝이 땅바닥에 박혀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땅 경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뽑아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뽑아오지 마시고, 이 말뚝은 제가 기회 되면은 하나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저 뽑아온 건 아니고, 저도 하나 얻은 게 있는데, 옛날에 수강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대한지적공사 다니시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말뚝 하나 갖다 줘가지고서 집에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들고 다니면은
토질로 착각을 해가지고서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근데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다 설치했는가, 어떤 땅인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하도록 만들어진 장부, 이 장부예요.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추가가 되면서 그때 한번 출제했고, 작년 또 출제해서 2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등록상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경계는 한 문제를 꼭 내요. 한 문제가 꼭 나오는 부분이 요거 5가지 기준 여기서 나온다거나, 아까 건물에 걸리는 경우 몇 개 있었어요? 4가지 있었죠? 예외 규정 그거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3개 중 하나가 나오는데 올해는 이걸 냈습니다. 그럼 얘가 중간에 분할하는 경우 있었죠? 건물 이거 여기 최근에 24회 나왔고, 얘가 25회 나왔고, 얘가 26회 나왔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 문제가? 이걸 냈으니까 올해는 이걸 안 낸 거예요. 27회는 이거나 일로 갈 텐데 일로 가버린 겁니다. 문제가. 그럼 28회는 이거 빼고 이제 일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아무래도 이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계 잡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나오는 것이 이제 면적인데, 면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용어 정리할 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 면상 넓이를 면적이라고 말습니다. 면적이라는 것은 정의가 아무리 토지의 경계가 심하다 할지라도 경사가 심한 땅도 무조건 면적은 수평 면적을 정하게 되는데, 면적의 정의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 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면적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또 하나의 문제인데, 면적이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만 면적이 나오지 다른 장부는 면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시험 질문 나올 때 기출문제 보게 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확인하고자 한다. 떼야 될 지적 공부는 물어보게 되면은 면적 들어가 있죠. 답은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둘 중에 답이에요. 요거 2개밖에 없으니까. 면적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 면적을 측정할 당시 밑에 면적 측정 대상 찾으셨나요? 거기는 대부분 다 외우셔야 되는데, 면적 측정 대상의 경우는 여기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면적을 측정하게 되고, 복구란 말 아직 안 배우셨는데, 복구라는 건 언제 하는 게 복구이냐? 얼마 전에 9월 12일 날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죠? 돌기하다 무너지지 않았나요? 그 무너진 건물을 다시 만드는 걸 뭐라고 불러요? 복구란 말 쓰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집이 다 쓸려 내려가도 수해 복구. 그 복구란 것은 노원구청이 보관하고 있는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이 노원구청이 화재가 나서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다시 만들어줘야겠네요. 다시 만들 때를 복구란 말 쓰는 겁니다. 복구할 때 옛날 면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측량을 해서 면적 다시 구하게 돼 있고, 신규 등록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등록 전환도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고, 분할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이 되며,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가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해서 이런 경우에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등록된 면적이나 경계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 대상에 포함이 되고, 세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주의할 것이 측량 중에서 경계 복원 측량이 있고, 또 하나의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측량이 있는데, 이 2가지는 원칙에 왜 나눠서, 원칙은 그 위에 보니까 동그라미 괄호 1번에 면적 측정되어 있고, 세부 측량하는 경우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경계복원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대상이 아닌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만 면적을 측정하는 게 예외 규정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 수반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으면 면적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에 붙어 있는 경우만, 수반이란 말에 붙은 경우만 대상이 되므로, 여기서 문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합병이란 말이 있나요? 합병 없죠?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이런 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상, 면적 측정 대상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대부분 다 외우게 해드릴 테니까 기다리시고 나중에 뒤를 배우시면 같이 엮어서 같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그냥 감각적으로 참 중요한 부분이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는 면적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제곱미터를 쓰나요? 평이란말 쓰나요? 제곱미터죠. 이제 면적은 제곱미터 표시하도록 규정이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만의 잣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만의 잣대가 길이 따지는 잣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면적 따지는 잣대가 있었고 부피 따지는 잣대가 우리나라 잣대만 있었는데 길이 따지는 잣대가 어떤 게 있을까? 길이 거리 재는 단위가 자. 시집에 올 때 오신 장롱 몇 자 장롱에 오셨어요? 결혼하셨죠? 아 조심해서 물어봐야 돼. 지난 작년에 강의할 때 올해죠 올해 아무 생각 없이 시집 올 때 몇 자 장롱 해오세요 물어봤더니 저 결혼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서 실수해가지고서 결혼하셨죠? 네, 몇 자 장롱 해오셨어요? 안 해왔어요? 아니, 보기보다 힘이 좀 있으시네. 못 믿고 안 해왔어요. 자, 통상 장롱 해오실 때 12자 장롱 해오지 않나요? 12자 할 때 그 장롱 그 여기서 여기까지가 12자라는 얘기는 한 자가 30.03이에요. 12자 장롱 해왔다는 그 자 쓸 때 한 자, 두 자 할 때 그 자가 또 거리 따지는 단위로 사용이 되고 리, 그 십리, 20리란 말 쓰지 않나요? 십리가 몇 킬로인가요? 4km. 우리나라에서 따지는 십리하고 중국 애들 십리랑은 틀려요 또. 한국에서 따지는 십리는 4km 얘기하지만 중국 애들은 5km 얘기합니다. 십리가. 서로 개념이 달라요 잣대가. 우리 잣대는 100리그럼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km. 그래서 서울과 진주는 옛날에 천리길이다 그래서 400km를 얘기한다 그래서 따지는 기준이 있었고 또 따지는 거리 재는 단위가 헝겊 같은 거 잴 때는 헝겊 잴 때 옛날에 책 받으시면 책 표지 쌀라고 문방구 가서 아스테지 사왔잖아요. 그 끊어올 때 어떻게 끊어와요? 마. 그래서 마란 말을 씁니다. 지금도. 한 마가 몇 센티미터인가요? 모르시는구나. 91cm. 91cm. 지금도 이 기준 가지고서 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다녀보시면 비닐하우스 이렇게 농사 지으려고 쳐놓고 긴 거 있죠. 비닐하우스. 그게 한 몇 미터 나올 것 같아요? 그게 100마예요. 지금도. 그 비닐이 이렇게 한 바퀴 말아 나올 당시에는 91m로 나옵니다. 100마로. 아직까지 그걸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비닐하우스 큰 게 있게 되면은 앞뒤 문을 좀 여닫이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한 80한 5m 정도 나와요. 비닐을 긴 게 100m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는 이 단위가 있었고 면적 따지는 단위가 있었죠. 우리는 정, 단, 무, 보. 보란 말이 평이에요. 똑같은 말 드시고 이런 걸 쓰고 또 논 같은 경우는 마지기란 말 쓰기도 합니다.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또 기준도 있었는데 1정이라는 면적은 얼마가 될까? 1정 그러면 1정은 3,000평을 1정 그럽니다. 우리 잣대가 300평을 1단이란 말을 써요. 30평을 1무란 말을 쓰고 1보가 한 평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시골에 한번 가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끼리 대화하시기를 올해 꽃을 얼마나 심어서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3단밖에 안 심어서 얘기하더라고요. 3단. 그래서 3단이란 말은 뭔지 전 몰랐어요. 맨 처음에. 옛날에. 그래서 3단? 배추 먹고 한 단, 두 단, 3단인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단의 넓이가 몇 평이에요? 300평. 곱하기 3하니까 900평 심은 것을 자기들끼리 표현으로 3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도 농민들끼리 쓰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고 앞으로 부피 따지는 기준은 쌀 같은 경우는 뭘로 따지나요? 쌀은 한 가마. 한 가마 두 가마잖아요. 한 가마가 몇 킬로미터예요? 몇 킬로그램이에요? 80kg. 그럼 가마라는 것이 있고 한 가마가 그럼 가마는 뭐가 10개가 모이면 가마가 될까? 말이 한 말, 두 말에서 10말이 되면은 한 가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말이 떡 한 말, 떡 두 말 그러지 않나요? 그런 기준이 있었고 말은 또 뭐가 모여야 돼요? 돼. 그럼 돼는 또 뭐가 모여야 돼요? 홉. 홉은 또 뭐가 모여야 돼요? 여기를 아는 분은 없더라고. 홉은 작.
작이란 것이 모이면 홉이 되는 거고 홉이 모이면 되가 되는 것이고 되가 모이면 말이 되고 말이 모이면 가마가 되는 겁니다. 한 작의 그 부피는 얼마큼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왜 꽃이 씨앗 이렇게 팔지 않나요? 편지봉투 반 많은 봉투에 고기 한 작이에요. 고기 10개가 모이면 한 홉이 되는 겁니다. 한 홉이 10개가 모이면 한 되가 되는 것이고 한 되가 10개가 모이면 한 말 이렇게 흘러가는 게 단인데 이거 사용하지 말고 75년도부터는 우리나라도 미터법칙 아래서 길이는 미터로 이용하고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부피는 세제곱미터로 표시하도록 이렇게 제정이 돼 버립니다. 미터법을 이제 시행한 연도가 1975년도에 처음 시작하는데 그럼 미터법을 그러면 개발한 나라는 어디일까? 상식으로 어디서 개발했을까요? 미터법을 썼다는 얘기는 이건 동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힌트를 드렸어요. 그럼 어디서? 영국 아닙니다. 몇 개 없잖아요. 독일 아닙니다. 미국 아니에요. 미국은 유럽 애들이 미국 애들 나빠요. 미국 애들 쓰는 거를 유럽 애들은 안 좋아해요. 그럼 근데 거의 다 나왔는데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처음 개발한 게 이 미터법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개발해서 쭉 퍼지다 보니까 우리끼리 쓰고 있는데 유럽 애들은 미국 애들 나쁩니다. 미국 애들은 킬로미터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요? 마일. 속도 잴 때도 몇 마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노래도 500 miles라는 노래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일이라는 말을 쓰고 부피 따질 때는 되란 말을 안 써. 걔네들 뭘 많이 쓰느냐? 1갤론. 휘발유도 1갤론 따져나가고 아이스크림 나와도 우리는 1000ml로 나오는데 걔네들은 1갤론 그래서 2만원 통으로 나와버려요. 그런 단위를 쓰는 게 미국 애들이고 미국 애들이 쓰는 그 단위를 유럽 애들은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할까? 자기보다 못한 나라라고 취급하니까. 유럽 애들은 미국 애들 되게 야빠요. 양키라고 쓰고. 왜 커피를 참 즐겨 마신 나라가 어디인가요? 커피를 처음 즐겨 먹은 나라가 이탈리아. 석이라는 단어도 있죠. 가마가 올라가 석이 되는 거죠. 또 두 가마가 한 석이 되는 거니 그 석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쓴 단위죠. 근데 지금은 이거 안 쓰고 지금은 다 이걸로 가니까 근데 석이란 말은 두 가마는 한 석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옛날 단위고 국제할 수는 이걸 쓰니 이걸 맞춰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평이란 말 쓰면 지금 과태료 먹어요. 제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33평 아파트 그러면은 방 3개, 거실 있고 욕실 2개 있고 대충 그림이 나오는데 갑자기 139제곱미터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잠깐만 손님 바빠지죠 이제. 그게 아직까지 어감이 평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미국 애들을 얕보다 보니까 그 맨 처음에 커피를 즐겨 먹은 나라 이탈리아 애들이에요. 말이 카푸치노 이렇게 이탈리아 애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미국 애들이 잘 먹는 커피 뭔가요? 아메리카노. 왜 아메리카노가 붙었는지 아세요? 아메리카노 이것도 이탈리아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아메리카노가 붙은 이유는 유럽 애들이 커피를 먹는데 미국 애들은 커피를 안 먹었습니다. 비싸고 또 귀해서 옛날에는. 근데 커피 유럽 애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미국 애들이 구해가지고 그걸 다시 내려서 먹었어요. 아무런 맛이 하고 향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서 약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탈리아 사람이 한 모금 먹어봤대요. 미국 애들이 먹으니까 딱 먹으니까 맛있어요 그거? 향 다 빠지고 나무 찌꺼기로 뺀 거니까 맛이 없으니까 에이 아메리카노로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됐다 하더라고. 아니 너 웃자고 한 게 사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메리카노 만들어진 계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미국 애들이 먹는 커피다 그래서 에이 뭐 맛보고 맛이 없으니까 에이 아메리카노 던져버렸대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름이 아메리카노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만들어진 어원인데 뭐 확인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던 얘기를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은. 그 한 평이고 한 평 제곱미터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 차이점인데 흔히 한 평이란 것은 이제 제곱미터로 바꿨다는 것이 한 평 곱하기 121분의 400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3.3058이 한 평의 넓이로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평이란 것을 제곱미터로 바꿀 당시에는 얼마 곱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는 거, 이거 곱하는 게 아니라 121분의 400 얘를 곱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땅이 30평이 있더라 가정했을 경우에 30평 곱하기 얼마 곱하면 121분의 400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30 곱하기 먼저 얼마 하시고 400 곱하게 되면 12,000 나왔죠? 12,000 나누기 120이라면 정확하게 제곱미터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지 평 곱하기 예를 곱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400 나누기 120이라 하게 되면 3.3058이 아니라 3.305785이 쭉 나오는 걸 반올림해서 8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꾸는 거 이걸 곱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얼마 곱하시라고요? 121분의 400 곱해서 제곱미터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여기서 써먹을 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여담으로 설명드린 내용이고 나오게 된 계기를 설명드렸고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미터법 처음 시행한 나라는 프랑스가 개발해서 전 세계에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애들이 이거 쓰지 않습니다. 미국 이거 안 쓰고 뭐라고 쓰나요? 몇 에이커라만 쓰지 않나요? 미국 애들은 그런 걸 많이 써. 에이커라는 걸 많이 쓰고 또 쓰는 말 헥타르라는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아르하고 왜 산에 불 나게 되면 1헥타가 불타버렸다 이런 말 들어봤죠? 1헥타가 또 얼마예요? 크기가 아르라는 것이 있고 1헥타르가 있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럼 1m 곱하기 1m는 1제곱미터죠? 참 어려운 수학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1R라는 것은 10m 곱하기 10m가 1R이에요. 1R의 크기는 10m 곱하기 1R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100m 곱하게 되면 여기 1헥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3헥타란 말 나오게 되면 3만 제곱미터 태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나올 때 겨울에 산에 불이 나서 3헥타를 태워 먹었다 이렇게 말 나오게 되면 3헥타라는 얘기는 1헥타르가 1만 제곱미터니까 3만 제곱미터 태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면적 따지는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요것만 따져가시면 돼요. 면적 정할 때 밑에 이제 면적의 결정에서 1번 밑에 또 하나가 2번 나와 있죠. 이제 그 두 개를 찾아가는 게 여러분이 아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위에 나온 것은 1번은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밑에 건 분모가 100단위를 의미하는데 여기부터 본 다음에 책은 읽어드릴게요. 여기 어려우니까. 면적을 정할 때는 대장에 나오는 면적은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 따라서 등록하는 단위가 결정이 되는데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가 있고 분모가 100단위가 있게 됩니다. 축척 분모가. 축척이 1000단위라는 얘기는 이제 종류는 나중에 책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1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고 2400분의 1이 있고 다 분의 1 생략한 거예요 지금. 3000분의 1, 6000분의 1 총 5가지가 분모가 1000단위입니다. 또 100단위의 경우는 분모가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500분의 1 원칙으로 하고 600분의 1 지역해서 총 축척이 100단위와 1000단위 둘로 나누는 게 기준이에요. 1000단위의 경우가 많아요? 100단위가 많아요? 1000단위가 많죠? 많은 게 원칙이고 많은 게 기준이 되어서 1000단위 축척일 경우는 등록하는 면적은 1의 자리까지 등록하다 보니까 1제곱미터까지 면적을 등록하도록 규정이 됐고 100단위의 경우 등록하는 면적은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것이 면적 단위가 됩니다. 그럼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는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의 자리까지 결정하라는 얘기고 면적은 100단위는 소수점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정하는 게 단위라는 것이에요. 여기 다른 말로 제곱미터까지라는 말 사용을 하고 여기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면적은 등록하는 최소 면적이에요. 최소 면적의 뜻은 여기 잘 보시고 책 줄 쳐드릴게요. 그 책은 그냥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듣고 아시면 아 라고 알아요. 그럼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시라는 얘기고 1의 자리까지 그 면적을 측정했더니 1제곱미터 미만이 나왔더라. 그럼 무조건 1로 가는 겁니다. 1000단위에서는 0.1이 나와도 얼마로 가고 1이고 부터 시작 1까지는 무조건 1로 가는 거예요. 그럼 1 미만은 등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1 미만은 무조건 1로 가는 겁니다. 0.2가 나와도 1, 0.7이 나와도 1, 1이 나와도 1로 가는 거예요. 100단위의 경우 최소 면적이 얼마래요? 0.1이죠? 그럼 최소 면적이 0.1이니까 0.01서부터 0.1까지는 무조건 0.1로 가는 것이 면적입니다. 그럼 이 면적 밑으로 등록할 수는 없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예요. 한 해 필지 면적을 정했더니만은 13 나왔다 가정하게 되면 13제곱미터 나왔다는 얘기는 1까지 결정 끝났죠? 손댈 필요가 없고
여기는 소수점 한 자리다 보니까 13.5가 나와버리게 되면 손댈 필요가 없게 딱 맞게 나와줬는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달고 들어온 경우는 나와버리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등록이 안 되니까 9할 자리까지를 일단 자른 상태에서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해 주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얼마까지 결정할 거예요? 0.1까지죠. 그럼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반올림 버림할 당시에는 4, 4, 5입 4m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리는 게 모양새가 됐었지만 법에서는 4, 4, 5입을 쓰는 게 아니라 5, 4, 5입법을 써요. 뭘 쓴다고요? 5, 4, 5입법. 요거를 들어서 알아야지 책을 봐도 뭔 말인지 아는 겁니다. 이제 뒤에 1까지 결정하는 경우에 달라붙은 0.5가 기준이 되어서 0.5를 중심으로 0.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0.5 미만도 있게 됩니다. 초과하게 되면 올리면 되고 미만은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초과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것이 13.6이 나왔다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13.6이라는 얘기는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구할자를 항상 자르셔야 돼요. 1까지 결정할 거죠? 뒤에 붙은 이 숫자가 0.5 초과 미만 초과니까 올라가서 14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미만일 경우는 버리래요. 면적이 13.4가 나온 경우는 1까지 결정하시되 0.5 미만이니까 버려서 13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근데 문제는 초과 미만 안에는 0.5가 속하지 않으니까 0.5가 나온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0.5가 딱 나온 경우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고 결정하는데 끝수라는 것은 1의 자리, 이 숫자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 1의 자리 숫자가 나오기를 홀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면 되고 0이나 짝은 버리는 거예요. 그럼 13.5가 나온 경우와 14.5가 나온 경우에 얼마냐 물어봤을 때 얼마까지 결정할 거예요? 1의 자리죠? 항상 자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하면 틀려요. 1까지 자른 상태에서 0.5 여기는 초과인가요? 미만인가요? 0.5 딱 걸렸죠? 여기도 0.5 딱 걸렸네요. 이럴 때는 앞에 숫자 여기 홀이냐 짝이냐요. 이 숫자 홀수가 나온 경우 어떻게 하시고 올라가서 얼마가 되고 14가 되고 짝수일 경우는 버려서 14가 되는 겁니다. 이게 5세법의 뜻이에요. 그럼 4소유법하고 하나가 차이지는데 4소유법이라는 것은 4m로 버리고 5 이상 올리면 4, 4, 5입이죠. 근데 5소유법이라는 것은 4m로 버리고 6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올라가고 5일 때만 따로 띄어서 5일 때만 홀수냐 짝수냐요. 홀수가 나온 경우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홀딱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홀딱 올리고 0이나 짝은 예, 쫙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라가고 짝수는 버려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5소유법의 기본 틀은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리고 5가 나왔을 때만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일 경우는 올리고 짝수는 버린다. 요 관계가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기 위에 거 1번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자고요. 1번의 경우는 토지 면적의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어떻게 하시고 버리고 0.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 제곱미터인 때 딱 걸린 경우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쫙 버리고 홀수이면 홀딱 올린다. 최소 면적이 얼마래요? 1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 미만은 무조건 1제곱미터를 한다. 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 잠깐 보시고 1까지 결정하시되 뒤에 붙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요거를 버리고 올리는 방법은 4, 4, 5입이 아니라 5, 4, 5입을 쓰는데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5일 때만 따로 띄어서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일 경우는 올라가고 짝수는 버린다. 말이 이해 갔죠? 요건 이제 확인하는 건데 다시 100단위까지 갈 경우는 축척이 100단위 0.1까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뒤에 붙은 게 이번엔 0.05니까 0.05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0.05를 중심으로 해서 0.05를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고 미만은 버리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56이 나온 경우와 13.54가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기는 이제 0.1까지 자른 상태에서 0.05 초과 미만 초간이 올라가서 13.6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0.0 자른 상태에서 0.05 미만이죠. 버리니까 얼마가 되더라? 13.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0.05 딱 걸린 경우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고 결정하는데 끝수가 홀수가 나온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온 경우도 있다는 점이에요.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0이나 짝은 버리는데 그럼 13.55가 나온 경우도 있고 13.65가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문제입니다. 나온 게 되면 또 항상 구할자를 자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얼마까지? 0.1까지. 잘라서 0.05 둘 다 딱 걸려버렸죠? 앞에 숫자가 홀수면은 올라가서 13.6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짝수니까 버려서 13.6 똑같은 면적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는 게 면적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내더라도 100단은 여기 1000단은 잘 안 내요. 이쪽을 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었느냐? 풀을 수 있겠어요? 나오게 되면? 이거 보고서 올해 기출문제가 1029.551 나온 경우에 얼마입니까? 물어본 게 문제예요. 여기서. 그럼 얼마가 될까? 1029.5예요 6이에요? 왜 6이 될까? 예? 초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잘라. 이거는 서비스 문제예요. 초과로 풀어도 6이고 홀짝 풀어도 6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풀어도 맞아요. 구할 자리만 잘라 나가게 되면 여기까지 구할 거죠? 그럼 0.05 초과 미만. 오히려 더 크잖아요. 초과했으니까 올라가서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6이고 딱 걸렸다고 생각해서 홀짝 풀어도 6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풀어도 6이 나오니 이거는 구할 자리만 알았으면 누구나 다 맞을 문제로서 올해 기출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할 때는 먼저 구할 자리를 자르신 상태에서 초과하냐 미만이냐 보시고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리고 5가 딱 나와 있는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수면은 홀 딱 올리고 0이나 짝은 쫙 버린다 이렇게 해서 개념만 좀 이해하시고 두 번만 들으시면 다 알아요. 여기는 여기서 문제 주는 건 보너스 문제고 요거로만 기출문제 5번 나왔으니까 여기서 잘 나옵니다. 내용 거의 대부분 이쪽에 나왔다 보시면 맞아요. 100단위 너무 쉬워서 이거보다 1000단위를 잘 내려가니까 잡아놓으시되 이거 2번 들으면 다 아는데 여기서 뒤바뀌면 다 틀려버려요.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의 자리까지 100단위는 0.1까지 이게 바뀌면 다 틀려버리니까 지금 처음 들을 때 이것만 잡아도 성공한 거예요. 1000단위는 1의 자리까지 등록한다. 잡아놓으시고 100단위는 0.1까지 간다까지 잡아놔도 여기는 대성공한 겁니다. 뒤에 들은 거 2번만 들으면 다 아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까지가 면적이 끝났는데 지난주에 지번 배웠죠? 그 다음에 오늘 지목 간단히 배웠고 경계나 면적을 배웠는데 요 4개에서 5문제가 나와요. 지적법은 몇 장 안 되죠 지금. 여기까지 5문제가 출제가 돼요. 12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앞에 몰려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 잡아놓으시면은 아무리 못해도 지적법은 반 이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잠깐 쉬신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 쪽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